네, 야권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출마 선언 이후 장모의 구속 등 가족 관련 악재로 본격 검증대에 올랐습니다. 오늘 저녁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과 만나서 본격 입당 시기를 논의합니다.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9명은 오늘 밤 첫 TV 토론을 앞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 관련 소식들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남영희 민주당 인천 동미추홀구 지역위원장, 최수영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윤 전 총장 장모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윤 전 총장 출마 선언 사흘 만에 굉장히 난관에 봉착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권에서는 국민을 속였다 혹은 그 사필 규정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굉장히 좀 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윤 전 총장은 법 앞에서는 모두가 동등하다 이런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 장모에 대한 1심 결과 이후에 앞으로 윤 전 총장의 검증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윤 전 총장이 드디어 검증 링 위에 올라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계속해서 이제 더 날카로운 검증대 위에 올라섰으면서 정치권에서 굳이 말을 많이 덧붙이지 않더라도 언론에서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검증을 해 나갈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분이 워낙 정치권 이력이 없으시니까 여론의 그런 검증 그런 과정도 굉장히 뼈아프게 받아들이면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될 것인데 제가 보기에 최소한 한 3개월 정도는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3개월이 걸린다는 게 여론의 평가가 걸리는 시간을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제가 예측하는 시간은 그 정도 예. 기간이 들 것 같고요. 그리고 서서히 지지율로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전에 6월 29일 날 출마 선언 같은 그런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어떤 컨벤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은 다음 주에 여론조사로 이제 확연히 드러날 것이고요. 이후에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시기도 조율될 것이고 제가 예측했던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드디어 진짜 링 위에 오르셨다 실감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컨벤션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인가 이것도 나올 것이다. 이제는 검증대에 올랐다. 검증의 시간이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윤 전 총장 앞으로 남은 재판 결과나 어떤 수사 결과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정치인 윤석열에게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어제 판결, 장모에 대한 판결은 아마 이제 처가 의혹 가운데 여러 가지 중 하나의 첫 사법적 단죄가 이루어졌다. 이게 의미를 부여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대법원까지는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법 판결이 만일 대선 전에 나온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유의미할 것 같아요. 그걸 좀 지켜봐야 할 같은데 만일 그게 대법원 판결이 이제 내년 대선 이후로 미뤄진다면 그 얘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공방이 오고 갈 것 같고요. 본인이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본인이 이제 분리 전략을 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모의 일은 장모의 일이고 장모가 잘못했으면 벌을 받는 건 당연한 거다. 우리 사회 윤석열 브랜드가 공정 아닙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공정이라는 사실 브랜드로 국민에게 지지를 얻었고 더군다나 사실 여권의 내로남불에 대한 공격을 계속함으로써 본인의 지지율을 차곡차곡 쌓아올린 측면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공격 지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이제 사실 고민이겠죠. 그러나 이제 저는 이것은 충분히 예견되었던 사실 일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하나하나 본인이 이제 이 리스크 관리 전략을 얼마나 펼쳐나갈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연좌제 없는 나라다 우리가. 그리고 본인 입당하는 거 아무 문제가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아주 잘 선명하게 선을 그어줬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 우려하는 지점은 만일 윤석열 총장이 이제까지 고공행진한 높은 지지율이 흔들리거나 야권을 이기지 못할, 그러니까 여권의 주자를 이기지 못할 후보로 조금 지지율이 증폭이 된다면은 안정적 후보가 아니라는 이미지를 준다 그러면 아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때문에 윤 전 총장에 대한 이미지가 야권에서 상당히 높은 건데 과연 그것이 유지될까? 이게 이제 저는 변수가 될 거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7월, 8월 이 2달 가운데 윤 총장이 얼마나 리스크 관리 전략을 잘 이게 캠프와 함께 해내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 이런 어찌 보면 좀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은 그 부분이 장모는 감쌀 생각이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분리 전략을 세운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이다 보니까 가족의 문제까지 같이 품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일정 부분에 좀 사과의 말도 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윤 총장이 저도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대법원 판결이 확정 판결이 나면 아마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만큼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어쨌든 사법부의 판단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송구하다 정도의 표현이 있었으면 저도 좋았을 거라 보는데 예. 윤 총장은 여기에 대해서 일단 분리 전략을 택하고 일단 뭐 법 적용에 있어서는 가족까지도 타자화하는 경향 그런 것을 보여줌으로써 본인은 아주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선을 긋는 그 전략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분석이 돼요. 저는 예. 이 점에서 윤 전 검찰총장이 진짜 사과를 한번 하고 가는 게 본인에게도 유리한 국면을 맞게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 지점이 어디냐면 이 장모의 사건에 있어서 장모와 분리되는 것은 뭐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연좌제 얘기도 끌어올 수도 있는데 예. 이 사건만을 들여다보면 6년 전에 2015년이죠. 그때 요양급여 수급에 대한 부당 그 편취 그 과정에 있어서 공범인 다른 세 분은 이미 처벌을 받았는데 이분만 책임 면제 각서를 통해서 무혐의 처리되고 기소조차 되지 않았던 그 상황이 그 당시에 검사였던 윤 총장과 관계가 없느냐 이 부분이 또 남아 있는 부분이고 많은 국민들이 그가 말했던 공정의 잣대가 그야말로 선택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의문점을 남기게 되거든요. 예. 그런 지점에 있어서 전 사과부터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은 아직까지 저희 그 검찰로만 생활해 오셨기 때문에 원론적인 부분으로 대응을 하신 것 같다. 조금 뭐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 선택적인 정의였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에 스크래치가 난 게 아니냐, 상처가 난 게 아니냐 이런 공세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반론을 듣고 다른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윤석열의 공정은 그러니까 장모도 그 예외가 없다. 그러니까 예.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송구하느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윤 총장이 이제 막 정치인으로 데뷔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아주 그 유연한 정치인들이 바라는 그런 화법보다는 거칠지만 투박하고 출마 선언문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윤 총장은 자기 브랜드를 공정이라는 원칙으로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모에 대한 사과는 사실 그리고 이건 결혼 전에 있었고 물론 재판은 그 자기가 이제 그 검사로 재직할 때 있었던 거지만 저는 그렇게 어쨌든 뭐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윤 전 총장이 그거는 자기의 선거 전략으로 저는 결국 국민이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캠프와 조금 상의하되 저는 자기의 원칙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선거 전략을 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분석합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한 번만 짚고 가고 싶은데요. 그 결혼 유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 사건이 다루어질 때는 결혼 후입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네. 그 후에 검사로 재직할 때 이제 사건이 있었던 그래서 거지만 저희가 본인은 들여다보고 어쨌든 싶은 뭐 거죠. 그 공직자는 어쨌든 가족에 대한 것도 무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자기가 그 사건이 있었던 것과는 별개로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본인은 뚜렷하게 강조하고 있으니까 그건 제가 보기엔 앞으로 좀 여론의 추이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윤 전 총장이 어떤 전략을 펴나갈지는 앞으로 또 다른 수사와 재판 결과들도 있기 때문에 차차 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윤 전 총장은 이런 재판 결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외부 활동을 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원희룡 제주지사와 만찬을 했고 오늘은 또 권영세 의원과 만찬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입당 시기를 조율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 제가 보기 입당 시기 조율이라고 보기엔 조금 안 나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 전 총장과 이 원희룡 지사 그다음에 권영세 의원은 특수관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법대 선후배 사이기 때문에 두 분 다 한 분은 후배, 한 분은 선배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세간의 관심은 윤 전 총장이 언제 입당하는지 그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대외협력위원장을 권영세 의원이 맡았어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이제 저희가 보도를 보니까 윤 전 총장에게 네거티브 검증위원회를 당내에서 운영할 테니까 당신이 안심하고 들어와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국힘의 입장에서는 계속 문을 열어놓고 어쨌든 여론조사 1위 후보를 계속 영입하고 관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는 야권 지지층이 갖고 있는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을 계속적인 이제 부합하려는 의도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원희룡 지사와는 저는 아주 좀 약간 결이 다른 만남이었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두 분은 이제 어쨌든 정권 교체에 대한 얘기를 이제 아주 뚜렷하게 이제 합의를 봤다고 하는데 저는 어쨌든 이제 곧 원희룡 지사가
대비를 하지 않습니까? 예. 서로에게 나쁘지 않은 모임이 윈윈 모임이 된 것 같아서 주목도 끌지만 원지사도 원지사대로 또 윤 총장과의 관계 도모를 저렇게 하는 걸 언론에 보여줌으로써 서로 나쁘지 않은 그런 전략적 만남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입당을 언제 할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시기에 대한 논의는 없을 것이고 그렇죠. 예, 문은 열려 있다. 그리고 어떤 방식이 좀 좋을 것이냐, 뭐 큰 틀에서의 그런 대화가 오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신다는 그 정도죠.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호남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요. 예. 윤 전 총장이. 그러니까 보수 후보로서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국힘에 빨리 입당하면 이 지지율도 흔들릴 수 있고 본인은 그랬잖아요. 중도까지 포함하는 압도적 승리를 거두겠다. 그렇기 때문에 민생 탐방이 끝날 때까지는 아마 입당 얘기가 진행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외부 인터뷰를 통해서도 너무 늦게 들어오면 본인에게도 손해다. 뭐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만나면 입당을 좀 제한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입당 시기가 좀 빨라질 거라고 애초에 출마 선언 내용을 보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알맹이 없는 내용을 보면서 준비도 부족하고 그리고 지금 장모 사건에서도 보면서 당의 외피가 필요하다, 방패막이가 될 당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전 총장 측에서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회동들도 더 많아진 것 같고, 그리고 또 지난주에도 저희 그 얘기들이 있었는데 민생 탐방을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가, 네.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가 혼자 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한 8월 정도로 예상했던 입당 시기가 7월 정도로 빨라질 것 같다라는 예상은 저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윤 전 총장은 그 국민의힘 내부에 들어가는 순간 또 그 내부에 또 그 경쟁이 있겠죠. 치열하기 때문에 그것도 걱정일 것 같아서 딜레마일 거란 생각은 듭니다. 홍준표 또 의원께서 얼마나 또 세게 두드리고 하시겠습니까? 난사를 하실 것 같다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딜레마에 빠져 있을 것이다. 하지만 조금 입당 시기가 빨라질 거다. 저는 그런 예상을 합니다. 뭐 제가 예. 보기에는 7월 달에 과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입당하는 여부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재형 전 원장이 입당한다 그러면은 윤 전 총장의 입당 시기가 조금 빨라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금 본인으로서는 여러 주자 중에 이른바 완오브댐으로 이렇게 그 당에 입당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조금 좀 희석화하는 거는 지금으로서 거리두기 전략이 더 효과적이다. 근데 결국은 지지율이 관건일 거예요. 지지율이 예. 조정받으면 입당에 대한 요구와 주변 환경이 굉장히 좀 압박하는 강도가 세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런 윤 전 총장의 악재가 민주당 대선 주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좀 전망하시나요? 야권의 1위 주자가 생각보다 빠르게 이렇게 지지율이 하락한다고 하면 저는 우리 쪽 여권의 주자들에게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빨리 경각심을 가라앉는다.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 일정 부분 본인의 그 지지율을 서서히 뭐 이렇게 변화시킨다고 하면 저희는 더 준비할 기간도 있고 그리고 우리 쪽에 그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시기도 충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그 검증 단계를 넘어서면서 지지율이 폭락하거나 플랜 B로 국민의힘 야권 주자가 플랜 B로 바로 급하게 넘어가는 단계까지는 결코 민주당에는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근데 윤 전 총장의 이런 빠른 추락이 이낙연, 정세균 두 후보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혹은 추미애 전 장관에게 상승세를 불러오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추 전 장관님이 이미 출마 선언을 하면서 당내에서 2위냐 3위냐 뭐 이런 정도의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지금 기세를 세게 보여주고 계신데요.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을 잡겠다 하고 나오신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아주 견고한 그런 지지 세력은 유지되고 있지만 결국 그게 길게 갈 것 같진 않고 확장성은 좀 부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뭐 경선 과정을 해봐야 알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1위인 이재명 지사와 뭐 2, 3위 다툼까지는 할 수 있지만 1대1 윤석열 1위 주자와 같은 1대1 구도, 뭐 1위 구도 이것은 그려보기는 좀 쉽지 않을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승 효과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이재명 지사의 지금 지지율의 1위는 그러니까 여권에서 야권에 맞설 유일한 후보라는 점에서 그 지지율의 견고성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 총장이 흔들린다 그러면은 네. 일부의 요인은 있겠는데, 근데 그게
윤석열 총장의 사실 지지율의 거의 그 동력은 국민의힘을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바라는 야권 지지층의 열망이 반영된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지지층이 이리로 이동하기는 어렵지만 다만 이재명 지사의 독주 체제는 조금 좀 변수가 생길 수는 있다라고 이제 보여진 거죠. 지지층의 이동은 없으나 그러나 예. 대선 구도 판 자체가 조금 바뀌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과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의 양강 구도 때문에 사실을 보는 이득도 있었거든요. 그 점은 조금 그 구도 자체가 흔들리면은 약간의 그 당심 이동이라고 할까요? 이런 점들은 약간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죠. 오히려 이재명 지사에게 좀 불리할 수도 그렇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경선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오늘 처음으로 TV 토론도 하게 될 텐데 110분 정도 저녁 10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국민들이 50%의 여론조사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중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요.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겠습니까? 지금까지 대선 출마 선언을 누가 했는지도 잘 모르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민주당 대권주자 구인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현안에 대해서 그리고 여당 후보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부 현안에 대한 어떤 해법들을 내놓을지에 대한 것을 관심 있게 지켜보실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미래 우리의 발전 전략에 대한 비전 제시를 어떤 사람이 정말 구체적으로 제시하느냐 그리고 누가 가장 민주당 다운가 그리고 정말 결국은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민주당 정부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승리 카드가 누가 될 것인가를 보실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오늘 개혁적인 방향도 그렇고 민생에 대한 비전 제시를 어떤 분들이 자기의 색깔을 선명하게 내놓는 분이 높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재명 대 반 이재명 전선 뭐 이런 표현들도 언론에서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흥행 요소도 좀 필요하고요. 이런 TV 토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충돌하는 모습도 좀 보기에는 또 필요한 요소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나오겠습니까? 뭐 반 이재명 구도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연대들은 합종 연행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 모레 정세균, 이광재 후보의 단일화도 그러니까요. 밋밋한 경선을 좀 뭔가 붐업 시키자라는 그 단호한 결단이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반 이재명 연대가 아니라 민주당 경선에 그 파일을 넓히자라는 측면인데요. 오늘 저는 정책 대결에 있어서 서로의 차이점은 얘기할 수 있지만 비난이나 뭐 비판 이것이 뭐 수위가 높다고 해서 결코 우리 당의 플러스 포인트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비판하면은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이 국정 운영에 함께하지 못하는 부분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정책 방향을 나갈지에 대한 미래 비전 제시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네네. 민주당 경선 보면서 조금 약간 스팀아웃, 그러니까 김이 좀 빠졌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게 사실 이제 그러니까 사실 경선은 약간 드라마적 요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토론회도 그렇고 면접 과정도 그래야 되는데 이른바 김경률 변호사, 회계사 그 후보 그러니까 면접관 제외 사건 뭐 그런 걸 보면서 좀 국민들 눈에 이게 드라마적 요소보다도 오히려 순혈주의만 너무 강조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좀 현명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저는 별로 이게 지금 딱 스타트의 라인에 섰는데 기대에 약간 좀 못 미치는 그런 이제 약간 사전적 요인이 있었던 것 같아서 사실 이제 저는 토론 같은 것들도 이제 보면 좀 약간 좀 드라마적 요소도 있어야 되고 서로 치고받는 것도 조금 국민의 관심에 들어오는 좀 요소들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조금 초반에 그런 논쟁들이 논란들이 있음으로써 조금 김이 빠진 역할은 좀 해서 국민의 관심을 조금 더 높이는 데 실패한 것이 좀 아쉬운 점으로 좀 지적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 반 이재명 전선은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좀 밝혀주셔서 여기에 대한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 반 이재명 전선이 어떻게 없을 수 있습니까? 현실 정치에서. 지금 이재명 지사를 이기기 위한 단일화는 아니다라고 다들 얘기하지만 뭐 그것이 당연히 1위 후보를 겨냥한 그런 단일화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 단일화를 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단일화에는 스토리와 좀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이제 요소를 부각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만 저는 이재명 지사의 그 지금 마지막 민주당 경선까지 남은 과제는 어떻게 드라마틱한 단일화를 이뤄내느냐. 그다음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재명의 정체성을 공격하면서
다른 후보들의 단일화에 대한 그 말하자면 논리와 명분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 두 가지가 남은 변수일 겁니다.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 단일화는 이미 뭐 예정되어 될 있는 거죠. 상황이고 오늘 보니까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회동을 했고 민주정부 자기 탄생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 이런데 한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이 둘의 단일화도 저희가 예상해 볼 수 그렇죠. 있는 겁니까? 저는 단계별 단일화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결국은 지금 정세균 전 총리가 조금 이제 이광재 지사보다 의원보다 좀 앞서 나가잖아요. 그렇게 단일화를 한 다음에 사실상 지금 그 당내에서는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낙연 후보의 또 다른 2단계 단일화도 저는 오히려 그런 요인들이 과정들이 국민들 눈에 더 흥미롭게 비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 잘 활용해야죠. 나쁜 것이 아니니까 잘 활용을 하는 게 필요하죠. 결국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정몽준과의 단일화를 통해서 드라마틱한 요소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앞서서 잠시 면접관 섭외 부분에 있어서의 논란, 잡음 이야기를 해주셔서 여기에 대한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순혈주의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셨어요.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습니다. 순혈주의로 뭐 그런 비판 저는 뭐 공감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하지만 김경률 회계사가 비판다운 비판을 하신 분이 아니라 조국 전 장관의 사모펀드에 대한 본인의 그 주장은 지금 대법원 판결만 봐도 정경심 교수가 그 사모펀드에 관해서 권력형 비리나 그 김경률 회계사가 말했던 부분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거든요. 이후에 어떤 사과도 없습니다. 오히려 조국 흑서라는 그런 책을 발간을 했던 그런 분들을 모셔놓고 패널로 삼는다. 이것은 저희가 볼 때 우리 당의 그 결코 바람직한 기획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많은 국민들과 그리고 우리 당원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이 상황이 뭐지? 하고 오히려 당 지도부를 공격했습니다. 지난 예. 논란이 돼서 저는 그것이 고쳐진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대체제로 저희가 이제 유인태 전 의원님을 모셨더라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추미애 그러니까요. 전 장관님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실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뭐 불공정한 싸움이다 이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매번 몇 차례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유인태 전 장관께서 라디오 인터뷰나 뭐 많은 언론 매체를 통해서 추미애 전 장관이 검찰 개혁에 있어서 국민 피로감을 높였다 뭐 이런 개인적 의견을 피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것은 뭐 개인적으로 의견을 내실 수는 있긴 하지만 지금 모든 국민들이 바라보는 국민 면접에 그런 한쪽으로 치우쳐진 주장을 하셨던 분이 패널로 오시는 게 과연 맞느냐. 하지만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이왕 이렇게 됐으면 이 상황에서 추미애 전 장관님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한 토론을 아주 격하게 또 하시면 국민들도 다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 시간이 공정하게 배분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김경률 회계사가 이제 그런 논란이 있는 분인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와서 토론 과정을 통해서 그 점을 또 극복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걸 지적할 수도 있고. 그래서도 조국의 시간을 건강하게 넘어가는 것도 필요한데 그걸 제외시키자. 그다음에 유인태 의원도 마찬가지죠. 저는 그런 분이 오셔서 이제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한 너무 친문에 국한된 것 아니냐고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 그 건강 논쟁을 통해서 추 장관이 거기에 대한 논리를 이겨낸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자기가 출마했던 명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과정이 좀 그런 너무 독한 면접을 슬로건으로 내걸었으면은 그 정도는 이겨내는 대승적 모습이 좀 있어야 하는데 조금 현명해 보이지 않았나? 좀 그건 좀 아쉽다는 말씀이죠, 저는. 뭐 안타까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논란으로 인해서 그 국민 면접이 조금 더 이슈화된 부분은 있네요. 예. 비판의 시각도 받아들여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면접도 넘겨야 되는 것도 후보의 과제이기는 그렇죠. 하겠습니다만 김경률 회계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확인되지 않으니까 이미 최근에 이제 대법원에서 그렇죠. 무죄다, 잘못되었다라고 판결이 나왔던 그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주장했던 그것은 사실이 아닌 문제를 논란화시켰다라는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시각에 그러니까, 대해서는 어떤 저도 의견이십니까? 그 말씀 인정하는데 그러면 그분이 조국 흑서를 썼잖아요. 그러면 예. 이제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이 또 나왔잖아요. 그래서 조국에 가시 붙으면은 그 후보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지적을 통해서 저는 거꾸로 지금 당이 조국의 시간에서 멈춰서 있다는 것을 오히려 거꾸로 건강하게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반론의 과정도 될 수 있었을 텐데 그 자체를 당신은 그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는 저는 약간 편향된 혹은 너무 한쪽 그러니까 그 진영 논리에 조금 좀 입각한 좀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지. 김경률 전 회계사를
그 당의 경선기획단에서 섭외할 때는 그럴 만한 또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 점들을 조금만 더 크게 돌아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예, 조국의 강을 이번에도 건너지 못했다. 이런 분석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론 시간을 좀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조국의 강이라는 것을 누가 명명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조국 전 장관이 지금은 사인이 됐고 개인이 되셨거든요. 그 부분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본인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고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도 발간을 해서 전 국민에게 본인의 억울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선을 긋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뭐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겠지만 국민들이 다양한 시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무시하고 김경률이라고 저렇게 편향된 사고를 가진 분을 모셔다가 다시 그것을 끄집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민주당에서 얘기했다라 다 같이 말했던 부분을 오히려 어기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저는 합당하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저는 더 이상 제론의 여지도 없고 이미 뭐 패널은 바뀐 것이고요. 그 부분에서 논란이 오히려 관심을 끌 수 있게 됐다는 데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남영희 민주당 인천 동미추홀구 을지역위원장, 최수영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